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국민의힘이 위기를 수습할 구원투수로 푸른 눈의 한국인 이뇨한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첫 일성으로 변화, 통합, 희생을 강조했는데 비윤계까지 통합해 나갈지 어느 정도 수위의 혁신안을 내놓을지 혁신안을 내놓으면 국민의힘이 수용할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망해보겠습니다. 30여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내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민생협치 회담에는 대통령까지 낀 여야정 3자 회동을 역제안했는데 굳이 3자 회동을 제안한 배경은 뭔지 순방 후 대통령이 이 제안을 받을지도 주목되죠.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0월 23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특별귀화 1호 주인공 이뇨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낙점됐습니다. 인 위원장은 고 이건희 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당의 전면적인 변화와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 일각에서 제기된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에 대한 징계 주장을 일축하면서 그럴 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가자 지구에서 제한적인 기습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레바논의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에 이스라엘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과 관련해서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금융감독원에 소환됐습니다. 이 처벌 여부에 따라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정식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따질 예정입니다.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준공된 아파트 단지 가운데는 철근이 빠진 곳이 없었습니다. 반면 지난 7월 전수조사에서 빠졌던 LH 아파트 단지 두 곳에서 철근 누락이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지난 2012년 특별귀화 1호 주인공인 이뇨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배우자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생전 발언을 거론하면서 강한 쇄신 의지를 내비쳤는데 당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 혁신기구 수장자를 놓고 2주 가까이 고심을 거듭하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선택은 이뇨한 연세대 의대 교수였습니다. 인 교수는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로 4대째 우리나라에서 교육, 의료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시절부터 보수정당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같은 해 우리 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 1호 주인공으로 선정돼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 인터뷰에선 국민의힘에서 호남 출신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말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전주에서 태어나 전남 순천에서 자랐으며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당 지도부는 무늬만 혁신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인 교수에게 전권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으로 일단 잠재웠습니다. 아침까지 근무지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를 돌봤던 인 교수도 곧바로 당사를 찾아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통합의 메시지와 함께 변화와 희생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된 혁신위원장 인선을 두고 당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이른바 푸른 눈의 귀화인이 주요 정당 혁신기구 수장을 맡은 건 처음이라 개혁적 역할을 충분히 해줄 거란 기대와 함께 혁신의 전권을 위임받은 혁신위원회가 우리 당의 낡은 허물을 벗겨내고 정치권 전체에 희망을 쏘아올리는
대대적인 혁신의 길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정치의 문외한인 인 교수가 내년 총선에 대비해 그야말로 뼈를 깎는 쇄신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회의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 내부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정말 총선에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수술을 할 수 있는 집도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역할을 하실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쇄신 전권을 부여받았다는 인요한 교수가 당 안팎의 반신반의 시선을 잠재울지는 당장 혁신위원 인선에 달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도로 영남당이란 비판을 받았던 김기현 2기 체제와 달리 수도권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참신한 인물을 내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 더는 왈가왈부 말자면서 당 일각의 가결파 징계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내부 분열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여권을 향해선 국정 전면 쇄신을 요구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단식 이후 한 달여 만에 당 지도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재명 대표의 첫 일성은 내부 단결과 단합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선 민주당 안의 작은 차이는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구속영장 기각과 보선 압승으로 당내 입지가 확고해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내분을 촉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총선이 반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내각 총사퇴와 국정 쇄신 요구 등 정부 여당을 향해 비판 강도를 높인 것도 이런 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는 해석입니다.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정쟁보단 국민 삶을 챙기라는 여론의 지적이 따가운 터라 여권의 민생행보 움직임엔 호응하면서도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민생 현안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양자회담엔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정 3자 회동을 역제안했는데 경제 회복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여야정 대통령과 여당 대표 그리고 야당 대표 3자 회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형식과 조건 없이 만나자는 김기현 대표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담은 거부한 건데 다만 전형적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대응 수위는 조절했습니다.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여권과 당 내부를 향해 각각 강원 메시지를 내며 투트랙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재판 출석 등 사법 리스크를 딛고 여당과의 지지율 경쟁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관련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살아 움직이는 수사는 말릴 수 없다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성토와 엄정한 수사 요구가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검찰이 범죄 입증도 못하면서 오랜 기간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50명이면은 제가 보니까 울산지검 정도 되는 숫자예요. 6차례나 소환조사하고 376차례 압수수색 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 아니고 이게 이재명 특검팀이냐. 반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의혹이 많은 정치인이 있었느냐며 이 대표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관여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 전날인 작년 3월 8일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문자로 475만 명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저는 이 칼날이 이 수사의 전모가 밝혀지다고 생각하는데 총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위증교사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현재 계실 때 취임 2주년일 때 하셨더군요.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국감에서는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위장 전입 의혹 등을 폭로한 김의겸 의원은 지난 2020년 말 2차장 검사가 가족 지인과 모임을 하면서 수사를 맡기도 한 기업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초대를 받아서 접대를 받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수사를 했던 그룹, 그 그룹의 핵심 인물로부터 이정섭 차장 업무 배제 안 하십니까? 이에 유상범 의원은 2차장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복된 의혹 제기에 특정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의겸 의원님은 굉장히 지금 큰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섭 검사가 그 당사자 대기업 관계자의 사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단정하셨잖아요. 이원석 총장은 현재 수사와 감찰을 병행하고 있다면서도 당사자도 없는 국감에서 개인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수원지검 2차장으로 안 갔으면 이정섭 차장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을까? 이 총장은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미진하다는 야당 의원 지적엔 일선의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며 바르게 결론 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가자 지구 내에서 하마스 무장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지상군이 밤새 제한적인 기습 작전을 펼쳤다고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내 지상 작전 실행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주변국으로의 확전 우려도 나오는데 이란이 헤즈볼라에 이스라엘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자세한 소식 국제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선희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서 기습 작전을 펼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현지 시간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이번 기습작전은 다음 단계의 전쟁을 위한 준비의 일환이며 테러리스트 부대를 사살하기 위해 밤사이 탱크와 보병부대를 동원한 기습작전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을 습격하기 위해 매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군이 이들의 집결지를 선제 공격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에서 지상작전 실행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가리 소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תקפנו מתחמים צבאיים ועמדות תצפית כחלק מההיערכות שלנו גם לשלבים הבאים במלחמה. במהלך הלילה נערכו פשיטות של כוחות שריון וחי"ר. הפשיטות האלה הן פשיטות שהורגות חוליות מחבלים שנערכות לקראת השלב הבא שלנו במלחמה. זה פשיטות לעומק בקו. 하가리 소장은 이번 작전을 가자지구 안쪽으로의 깊숙한 침투라고 묘사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의 이번 기습작전은 대규모 지상군 투입에 앞서 하마스 조직원들을 사살하는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지대인 북부에서도 작전을 벌여 20개가 넘는 헤즈볼라 조직 분대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가자지구 국경 근처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가자지구 영토 안에서 인근 지역을 정비하던 중 하마스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아 이스라엘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의 안전 문제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상군 투입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하가리 소장은 실종자와 인질들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소재 파악과 수색 작전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은 222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하마스가 처음 석방한 미국인 인질 2명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가리 소장은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지상작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엔 인질들을 석방하고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확전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이 레바논의 무장정파죠 헤즈볼라에 이스라엘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허용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란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이스라엘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을 허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전쟁 개입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던 이란이 제한적인 개입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내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이란 수뇌부가 의견 일치를 이룬 부분은 헤즈볼라의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군사 표적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을 허용한 것입니다. 또한 이란과 연계된 영내 다른 무장단체들의 미국을 겨냥해 수위가 낮은 공격을 하는 것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낮은 수위의 제한적 공격으로 본격적인 확전을 피해 이란이 전쟁에 직접 휘말리는 일은 피한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가자지구 9호품 3차분이 라파 국경을 넘어서 진입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다고요? 네,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 시간 23일 구호 요원과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9호품 3차분이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1일과 22일에 이어 사흘 연속 가자지구로 9호품 반입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집트 적신월사는 이날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적신월사에 전달할 3차 구호물품을 가자지구로 전달했다며 기본적인 의약품과 구호물자가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날 가자지구에 반입된 트럭이 구체적으로 몇 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240만 명에 달하는 가자 주민을 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엔은 하루 최소 약 100대의 트럭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가자지구에 반입된 구호품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작전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마스가 구호품을 유용할 경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즉각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한 이래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이 총 5,0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는 2,055명, 여성은 1,119명, 노인은 217명으로 전체 희생자의 67% 가까이 차지했고 부상자는 15,2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상전 태세에 돌입하면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서방 6개국은 공동성명까지 내며 민간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개전 2주일을 지나면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숨진 사람은 6,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상자는 2만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민간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상전에 앞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공습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בעזה אנחנו לא מפסיקים לתקוף ברצועה. הלילה הגברנו את התקיפות שלנו וכתוצאה מהגברת התקיפות 지상전이 펼쳐지면 더 큰 규모로 민간인들이 희생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서방 주요 5개국 정상들과 긴급 전화회담을 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6개국 정상들은 거듭 확전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은 지속해서 이란 등의 확전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에도 자제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As President Biden said earlier, and as you've heard me say, if any group or any country is looking to widen this conflict and take advantage of this very unfortunate situation that we see, our advice is don't. 대규모 민간인 희생 문제는 이스라엘과 이를 지지하는 서방 국가들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민간인 희생을 피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네, 지난 20일 국내에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7건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 거란 우려 속에 농가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백신 접종 뒤에 매몰 처분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하루 사이 4곳 늘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와 충남 서산, 당진, 그리고 충북 음성에 있는 한우 농가입니다. 경기와 충남에 한정됐던 확진 사례가 국내 첫 발생 사흘 만에 충북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경기도 평택과 화성에 농장 3곳도 추가돼 국내 럼피스킨병 발생은 현재까지 1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럼피스킨병 발생 추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의심 사례 3건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한우와 젖소농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에 있는 소들은 모두 매몰 처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변으로 번질 염려를 차단하고 식품 유통망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으로 어느 정도 급한 불을 끄면 매몰 범위를 축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축산농가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점점 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자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걸린 생체만 살처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백신 정책을 이제 추진하니까 3주 정도면은 백신 항체가 형성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이와 함께 정부는 럼피스킨병은 구제역과 달라 농가에 책임을 물을 단계가 아니라며 매몰 처분하더라도 보상은 100%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차익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에 출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세 조정 처벌 여부에 따라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지난 2019년 특사경 출범 이후 조사 대상을 포토라인에 세워 처음으로 공개 소환에 나서며 그동안의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조사에 앞서 김 센터장은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카카오가 창사앱이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성실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배재현 대표한테 주가 조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2,400억 원가량을 투입해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김 센터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금감원은 카카오 실무진의 휴대전화에서 시세 조정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직원들이 특정 가격 이상으로 주식 매수 주문을 논의하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각보다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은 저희가 갖고 있어서 아직 기소 전 단계라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각에선 처벌 여부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 약 2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로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금융당국의 적격성 충족 명령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지분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카오 측은 시세 조정이 아니라 정당한 장내 주식 매수였고 김 센터장도 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경영진들의 잇따른 사법 리스크로 인해 지난주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4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간 카카오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조만간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관계자 1명을 구속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배우 이선균 씨. 지난달 중순쯤 유흥업소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이 씨가 연루됐다는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이후 이 씨에 대한 내사를 벌여오던 경찰은
최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씨가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파악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를 피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정식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겁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이 씨 등을 불러 해당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에서 마약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이 씨를 포함해 모두 3명. 다른 2명은 모두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이 가운데 1명은 마약 투약 혐의로 먼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또 재벌가 3세와 가수 지망생 등 5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재벌가 3세나 연예인 지망생과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 측은 이번 마약 사건에 연루된 사람에게 협박을 당해 모두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관련자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송받아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서울 홍익대에서 마약 광고물이 발견된 데 이어서 건국대에서도 같은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건국대 측으로부터 학교 안에서 명함 크기의 마약 광고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광고물은 어제 서울 홍익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것으로 액상 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해달라는 내용이 영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광고물을 발견할 경우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승희 전 대통령 비서실 의전 비서관의 딸이 지난 5월에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전치 9주에 달하는 중대 상해에 지속적인 학폭 의혹에도 강제 전학 조치를 피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 7시간 만에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초등학교 3학년 딸 A양은 지난 7월 10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서 2학년 후배 학생을 학교 화장실에서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전치 9주에 달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의 심의 요청을 받고 2달 뒤에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도교육청 지침으론 21일, 늦어도 28일 이내엔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뒷북 심의 끝에 A양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강제 전학 한 단계 아래의 학급 교체였습니다. 하지만 전치 9주보다 부상 정도가 약한데도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산에선 재작년 동급생을 상대로 현금을 뺏고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중학생이 강제 전학됐고, 같은 해 충남에선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 한 고등학생도 강제 전학됐습니다. 피해 정도를 생각하면 A양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가벼운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주 이상 나오면 대부분 다 강제 전학을 가정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죠. 또 학폭위 심의에선 심각성과 지속성 등 5개 부문에서 0점에서 4점 사이를 부여해 그 총점으로 조치를 결정합니다. A양은 15점으로 강제 전학이 내려지는 16점에서 1점이 모자랐는데 지속성 부문에서 불과 1점만을 받았습니다. 폭력이 일회성이었다는 이유로 평가 점수가 낮았다는 건데 A양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됐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으로 신고됐는데 피해 학생과 화해했고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알려진 2차례 폭행 외에 추가 폭행이 있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A양이 지속성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건 학폭위 내부에서 판단한 것이라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안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을 자신의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공직기강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게 되면 더 큰 비위나 사건이 나올 수 있으니 더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제출한 뒤 국정감사 이틀 전인 지난 18일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도 이런 사실을 전달했을 거라며 김 전 비서관 측도 대책을 마련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야권 주장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경기도 교육청이 자료 제출 사실을 대통령실에 알려오지 않고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의원이 질의해 사건을 인지했고 당일 곧바로 인사조치했다며 이는 공직자의 지위가 진상조사 등 이후 절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한 선제적 조치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전 정권에서 흉상이 졸속 설치됐다는 주장과 육사가 이념 논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애초 홍범도 장군 흉상이 문재인 정권 당시 불과 한 달여 기간 만에 졸속 설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군들의 흉상을 만들어가지고 쇼를 하면서 대통령을 위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에 문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육사의 역사가 왜곡이 되고 육사 정신이 훼손됐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육사가 이념 논쟁의 진원지가 됐다며 민생에 집중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흉상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념 논쟁하지 말고 민생하라고 그랬어요.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고 이전하는 게 민생 문제예요? 이전하지 말라 하는 게 63.7%예요. 이게 국민의 여론이고 민심이에요.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흉상 이전 문제가 민생과 동떨어진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적관을 확립하고 육사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도 민생이라는 취지입니다. 대적관 확립이나 또 육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생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다. 육사의 안중근 장군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여야 공방 속 육군본부는 군간부 처우 개선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비상대기 등 초과 근무가 많아도 월 57시간으로 제한됐던 시간 외 수당 한도를 내년부터 100시간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또 초저출산 추세에 따라 상비 병력 확보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 육군의 여군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부가 2달 동안 이어왔던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400여 곳에 대한 철근 누락 전수조사 결과 철근이 빠진 곳은 단 한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LH는 철근 누락 단지 2곳이 추가되면서 관리 책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민간 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427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보강 철근이 빠진 곳은 단 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 착공되기 전 아파트 단지로 설계 도면상에서 보강 철근이 빠져 즉시 보완 조치를 마쳤습니다. 준공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철근이 빠진 곳은 없었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를 충족했습니다. 사실상 크게 우려했던 부실 시공은 없었던 셈입니다. 무량판 구조가 위험하고 못 쓸 방식은 아니고 적절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적절한 설계와 시공이 전제이며 공법 자체는 충분히 실무적으로도 검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LH의 관리 부실 책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전수조사에서 빠졌던 LH 아파트 가운데 철근이 빠진 단지 2곳이 또다시 발견된 겁니다. 준공이 완료된 의왕 초평 A 3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화성 비봉 A 3단지입니다. 각각 기둥 918개 가운데 46개가, 921개 가운데 28개가 시공과 설계상 문제로 보강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LH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 122곳 가운데 철근이 하나라도 빠진 단지는 23곳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무량판 구조라도 유독 LH 아파트에서만 철근이 빠지는 이유, 바로 건설공법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LH는 기둥에 일일이 보강 철근을 감는 재래식 방식을 택한 반면 민간 건설사는 철근이 배근된 기둥을 현장에 설치하는
조립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래식이 공사비는 저렴하지만 시공이 까다로워 철근이 빠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LH가 비용 절감을 택하면서 설계와 시공, 감리 감독 전반적인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주기를 앞둔 가운데 변호사 단체와 유가족들은 아직 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말 헬로윈 기간에 맞춰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시내 16개 골목길에 대해서 특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법률 대리를 지원해온 변호사 단체가 지난 참사에 대해 앞으로 밝혀야 할 진상규명 과제와 의혹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는 형사법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뿐 왜 참사가 일어났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경찰에 대해서는 가장 윗선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입건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청장의 지휘권 행사 태만과 이에 대한 여부가 참사와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사 전후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의 지휘권을 행사하였는지, 그리고 경찰청장의 참사 당일 시간대별 행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서 불송치된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활동이 실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어떤 역할과 영향을 미쳤고 재난대응력이 제대로 발휘되었는지. 유가족들은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해 남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참사 일주기가 다 되도록 한 명도 형사처벌하지 못한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특별법밖에 없습니다. 진상규명은 재발 방지의 초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책으로 뒤늦게 헬로윈 기간 인파 밀집에 대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거나 폭이 좁아 인파가 몰리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울 시내 골목 16곳에 대해 경찰 기동대 등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또 홍대 입구역 등 밀집이 예상되는 지하철역에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해 인파를 관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이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으로 푸른 눈의 한국인 이뇨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택했습니다. 4대째 한국에 공헌한 선교사 가문의 호남 출신 귀화인인데요. 자, 취임 일성으로 당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죠.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작년에 기자가 내 얼굴에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당신이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냐, 그래서 저는 특별 귀화한 전라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우리가 동갑입니다. 같은 동갑. 제가 몇 달 빠릅니다. 제가 형님. 네, 그렇죠. 뭐 군대는 뭐 13일 먼저 가면 세순분이 더 가지니까.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기현 대표하고 동갑이시네요. 네. 예. 어쨌든 구한 말에 한국에 온 유진벨 선교사의 증손자로 알려져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한국과 굉장히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분인데요. 자, 이 장고 끝에 이 이뇨한 교수를 선택한 국민의힘의 어떤 속내,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총선을 앞둔 혁신인 만큼 그 인물이 주는 상징성, 네. 그리고 그 인물이 행하는 혁신안에 대한 정말 혁신성, 네, 이 두 가지는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중에 지금 인물이 주는 혁신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나. 네,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혁신위의 상징성을 인물로서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물이 가진 상징적인 측면에서 인유한 위원장을 내세운 것은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혁신위의 출범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 이러한 우려를 한 방에 날리는 좀 카운터 펀치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예상치 못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더 신선하다. 그리고 또 이러한 혁신위의 활동들이 기대된다라는 평가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서 현재 그 인물론에서만큼은 그래도 괜찮은 선택이었다. 많은 숙고가 좀 빛을 발하는 곳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전해지는데요. 네. 5.18 때 시민군 그 통역을 맡았던 이런 일화도 전해지고 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정치 이력이 조금 닿은 부분을 보면 또 보수 정권하고 닿아 있기도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김상희 평론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논하는 건 좀 맞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국민의힘과 좀 닿아 있다. 뭐 연세대에서 의대 교수 하시면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닿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별하게 자리를 탐하시거나 추구하신 적이 있다면 뭐 좀 닿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좋다. 현재까지는 좋다. 현재까지는. 일단은 새롭잖아요. 뭐 신선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새롭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끔 들어서 알지만 항상 보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영입한 거에 어떤 의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도 상당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기대가 크면 성과도 또 그만큼 내야 되는 부분이 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본인은 어쨌든 국민의 기대는 한껏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기대만큼 관심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면 그 효과도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국민의힘에서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권한을 주는 거라든가 그분이 내놓은 혁신안에 대한 어떤 실천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네. 현재까지는 좋다.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첫 일성으로 통합 그리고 희생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얘기한 어록을 또 언급을 했죠. 와이프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그 김기현 대표가 그 혁신위에 대한 인선부터 시작해서 그 안건에 대한 범위 그리고 혁신위 활동 기간까지도 다 완전히 위임한다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혁신위원장께서 했던 말대로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 본인이 생각하는 그 혁신의 범주 내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긍정적인 변화를 좀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총선을 앞둔 혁신인 만큼 인물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줬다면 이제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혁신안을 보여줘야 할 때인데 근데 사실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좀 많은 영향을 펼칠 수 있는 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오늘 이러면서 통합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장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까지 다 포용하면서 갈까?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러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그리고 그 말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지성인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현대사회의 지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하고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에 살 시민의 자격도 저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말씀들을 되게 잘하셨어요. 일단은 많이 바뀌어야 한다. 통합을 추진하려 한다. 희생할 각오가 돼야 된다. 이 말 속에 다 모든 것들이 혁신의 모든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이 있으면 이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희생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희생이 있으면요 통합도 돼요. 자리가 비잖아요. 당연히 변화도 됩니다. 그 희생 때문에. 그리고 그 희생이라는 건 감동을 또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을
뭐랄까요? 지지를 이쪽으로 가져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께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은 혁신을 희생을 우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변화, 통합, 희생, 키워드 3가지 중에서 희생이 빠지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하다. 감동을 읽고 그래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이제 평론을 해주셨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인요한 위원장 혁신안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자, 인 위원장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아주 거침없이. 인선을 논의할 건지 혹시 바꿀 생각 있으신가요?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우리가 자세를 많이 병원에서 제가 내려오는 거 휠체어 밀고 이런 거를 잘합니다. 환자들. 내려와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출마 계획 있으신지요? 그건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유혹도 있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일 맡은 동안에 다른 건 없습니다.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희생이란 단어 얘기할 때 좀 힘줘서 하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공천 룰 포함해서 공천안까지 손댈 수 있는가?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과거를 좀 돌아볼 때요. 2005년부터 2022년의 최재형 혁신위까지 당내 혁신위가 총 13번이 꾸려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13번 중에서 2번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공천 룰에 대한 혁신 안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19년 혁신위만 정책 위주의 혁신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탄핵으로 인한 전국에 대한 위기 사항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혁신위에서 공천룰 이걸 뭐 제가 지금 다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겠지만 혁신위원장에게 혁신의 범위까지도 결정하라라고 한 만큼 그 부분도 포함이 될 것이다. 네. 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까? 포함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혁신위의 범위를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그 반면에 지금 이제 국민들이 단지 또 공천이 내년 선거에만 그거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민생이나 경제에 대한 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혁신안들도 국민이 감동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책적인 안건뿐만이 아니라 공천과 관련한 여러 가지도 그런 권한까지도 다 부여된 것으로 안다.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일단 말 그대로 보면은 뭐 대표께서 김기현 당 대표께서 혁신의 범위 자체도 위임을 한다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기대가 큰 만큼 그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현실 정치 경력이 부족하다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했던데요. 혁신안이 나와도 이걸 국민의힘이 안 받으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전 안 맞는 것 같고요. 너무 시작부터 인요한 교수가 됐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인요한표 총선을 만들면 국민의힘에게 희망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철저하게 저는 다음 총선에서 사라지면은 굉장히 저는 국민의힘의 그 승리 요소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대표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전면에는 전면에는 인요한이 전면에 서야 되고 인요한이 내놓은 안들이 그 변화가 국민에게 느껴지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총선이 이루어져야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 말대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이제 불거지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정치에서 가장 감동적인 반전이거든요. 반전인데 인요한 카드로 반전을 한번 꾀해보면 국민의힘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굉장히 신선했고 이 인요한 표로 총선 끝까지 치르면 여당의 승산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기현 대표가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량적인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의 장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다 드러나지 못했을 뿐인데 그리고 지금 가장 성실하게 움직였던 또 당대표이기도 하다라고 네.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부분에서 그 부족한 부분, 비는 부분들을 인요한 지금 혁신위원장이 상당 부분 채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을 어떤 식으로라도 직간접적으로 한 번이라도 본 분들은 굉장히 그 매력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혁신안 같은 경우들도 아까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고위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그만이다. 근데 우리 당이 이때까지 혁신이들을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불협화음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 협조를 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까지도 가진 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네. 근데 가깝게 이제 여야 막론하고 혁신위를 보면은 최재형 혁신위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가 성공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혁신위가 끝까지 이렇게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위가 성공을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전권이라는 게 일단 네. 부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전권이 부여가 돼야 혁신의 대상들을 혁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혁신의 대상은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그 기득권은 현재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교수한테 정권을 줬어요. 근데 인요한 교수가 분석을 해봤는데 김기현 대표 이런 부분은 희생이 필요해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인다. 네.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줍니까? 감동을 줄 수가 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득권이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 예를 기꺼이. 들자면 뭐 수도권에 출마하라던가. 그렇죠. 지도자는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로 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기현 당대표는 지금까지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지금 요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도 그렇듯이 없거든요.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본인이 임명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임명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희생을 한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되겠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 한 번 자기를 죽임으로써 자기가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저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네. 그 영향이 민주당에 미쳐서 민주당도 국민을 위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셨고요. 내년 총선에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서대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대문 갑 출마도 좀 거론이 됐는데 앞서 이제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난 총선은 안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혁신위원장을 인선에 앞섰을 때도 많은 주변의 요구들이 혁신위원장이 정말로 제대로 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혁신위원장께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한 만큼 정말로 모두 다 내려놓고 오로지 당과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혁신을 바라보고 뛰실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위원 인선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네.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도 이제 혁신위의 구성안까지도 결정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몇 그런 명으로 부분들을 할지,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해 가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기현 체제 2기 인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또 도로 영남당이다 이런 그 비판도 좀 나왔기 때문에 이 인선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추일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런 프레임들이 좀 적절치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많다, 여자가 많다, 영남이 많다, 호남이 많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 예를 들어서 거기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을 해왔고 어떠한 전문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인선 과정이 나올 때마다 지역과 성별과 학력과 기타적인 부분들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되려 능력 위주의 인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어떻게 보일 수 있지? 이거 지역 분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녀 분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되려 신경을 쓰는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혁신위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나 혁신위가 구성된다면 그 인사들의 면면을 좀 더 살펴주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능력 있는 분들 보고 있고 여성이 많았으면 좋겠다.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상대당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어떤 인물 정도가 포함되면 또 한번 감독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혁신위의 인물들을 인선할 때는요. 국민들이 왜 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인선은 뭐냐면 그 개인적인 삶이
그 이유를 웅변하면은 가장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제 분야에서 이런 희생과 내지는 이런 업적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분 뭐 이러면은 그 삶 자체가 그냥 그걸 웅변하잖아요. 이유를 대변하고.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정확한 이유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실용적인 이유가 더 있으면 좋겠죠. 그런 걸 중심으로 인선을 한다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사를 하려고 하면은 좀 전에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필요 없다고 한 이유 그 설명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역이니, 뭐 성별이니 이런 게 필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실용적이고 성과 위주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유는 필요 없겠죠. 근데 지금 총선까지 6개월이 채 안 남았고요. 시간이 좀 문제일 것도 같습니다. 좋은 인재, 그렇게 스토리가 있는 인재를 찾으려면 짧은 시간 내내 지금 세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요한 교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이제 저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이제 인성이나 품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추천이나 천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선택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뭐 큰 요인이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요. 뭐 일단 기대가 크니까 그거에 부응해 주시기를 저는 일단은 바라고요. 제 바람은 본인이 전문가니까 좀 실용주의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좀 위주로 꾸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뭐 다방면의 정책들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인 위원장의 과거 발언 몇 가지가 좀 재조명이 되던데요. 좀 논란의 발언들이 조명이 됐는데 특히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제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보건의료노조가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건 저희가 좀 어떻게 보고 넘어가야 될까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라고 일단 좀 보여지고요. 인유한 위원장의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이제 발언의 핵심은 이념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사회 문제를 인식한 한 명의 의사로서 했던 말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1차 진료 현상, 그리고 일부 병원들의 변태 영업, 그리고 환자의 병원 방문 횟수를 늘리기 위한 처방 제한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봐야지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진정한 복지의 개념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 한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으로 이해하면 좀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의료 민영화 부분에서는 공급자층 민영화가 있고 수요자층 민영화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위원장이 말을 했던 그러한 부분들은 수요자층 민영화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판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되려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인식과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혁신의 기본 사항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인식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지금 이제 짧은 기간 남았지만은 정치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안을 더 잘 제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다른 의견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면은요, 그 발언의 그 맥락,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컨텍스트라는 거를 보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지만 전체적인 발언을 보면 건강보험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건강보험이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인 자본주의적 성격이나 서비스적 성격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선진화를 시킬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근데 그거를 잘라가지고 듣기 싫은 말,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건강보험은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잘라서 쓰는 것이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좀 자제됐으면 좋겠다. 뭐 정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인 것 같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지금 같았는데요. 자, 어쨌든 통합 목소리 속에서도 여권의 신당 창당 가능성 지금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민주당까지 아우르는 제3지대를 언급한 걸로 알려지면서 신당 창당설 제기가 됐었죠. 오늘 이에 대한 직접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한길 위원장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선 저는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고요. 또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일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부 언론 등에서 말해주고 있는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네. 신당 창당 생각해본 일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뭐 명확히 선을 그었는데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 이야기가 이제 종종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뭐 이런 당의 외연 확장이나 통합 차원에서 하신 말씀들이 기존의 이런 행적들과 또 이제 워낙 아이디어가 또 뛰어나신 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뭉쳐져서 계속해서 이런 추측성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한길 그 위원장의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창당의 가능성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 김민수 대변인 보시기에도 이럴 가능성 거의 없다. 거의 0%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다. 신당 창당 계획 없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 정치를 떠나 있지 않으시고요. 국민통합위원회가 하는 일이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정치다. 봐요. 국민통합이 정치지 뭡니까? 무슨 정책을 추진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민통합위원회 자체가 저는 정치하는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답변을 위해서 쓴 그냥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이나 또 정치권에 있는 저나 항상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먼저 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역사 자체가요. 그 기획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하고 정치에 어떤 변화를 주고 분수령을 만들고 이런 곳에 많이 등장하는 게 김한길 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김한길 위원장이 전면에 나설 때마다 뭐가 또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신당을 창당할 때 뭐 이럴 때 항상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기획자적 성격 때문에 그런 의구심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 의구심의 음모론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또 저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그럼 신당 창당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저는 보십니까? 상당히 있다고 보고 상당히 있다. 처음에 이제 그 캠프 그 윤석열 대선 캠프로 갈 때부터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민주당의 인사들을 아우르면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한 하나의 포석 중에 하나다라고 이번 총선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고 지금도 흐름을 보면 왜냐하면 국민통합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고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정치는 생물이다. 이 말씀으로 마지막 정치가 생물이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얘기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인유한 혁신위 성과 당연히 있기를 기대합니다만 만약에 성과 없으면 그러면 이제 김한길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성과 있을 겁니다. 성과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는 건 너무 벌써 넘겨진 성과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현재 혁신위 원장이 정치적 감각이 뭐 정치적 경험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정말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혁신이라는 것은 문제 인식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이 실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앰뷸런스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 아닙니까? 한국형 앰뷸런스. 네, 한국형 앰뷸런스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인데요. 아버지가 차 안에서 돌아가시는 현장을 보고 이거를 바로 문제 인식을 하고 바로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소방서에 기증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소방관들이 여기에서 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또 환경을 교육해냅니다. 근데 이 과정이 다 비단 정치에서의 혁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문제점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실행하고 이것을 확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지 사안만 봐도 굉장히 혁신적인 앙추로 풀어놓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도 발현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감동받을 만한 혁신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봐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논평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인식과 실행력, 뭐 해결사 역할을 한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하셨고요. 자, 어쨌든 이번에 여당이 보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위기론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할론도 계속 언급이 되고요. 지금 총선 출마설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왔는데 정치 1번지 종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카드를 가장 잘 쓰려고 하는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그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파장이나 영향력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그럼 이걸 가장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잘 쓰는 거는 계속 정치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치에는 반전이 가장 중요한 드라마틱한 요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전이 있는 곳을 가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종로는 반전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있다고 있어요.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총선 기간 내내에 어젠다가 세팅이 되고 그 어젠다로 서로 이제 논박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집중되는 어젠다가 거기에 있다면 뭐 그나마 논쟁을 잘하는 사람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젠다가 있고 논쟁이 있는 곳에 한동훈을 배치하는 게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는 모습은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저는 총선은 완전 뭐 필패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그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중도층 민심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그걸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일환이 되기를 저는 좀 뭐 희망해 봅니다. 예. 정치 1번지를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들이 지나갔나 이렇게 봤더니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뭐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현재는 그 보궐선거에서 최재형 의원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무게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종로 출마 카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 뭐 최재형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뭐 전략공천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한동훈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한동훈 장관은 이미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국민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되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떠한 조건에 부딪히면은 내년 총선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 유불리보다는 정부의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되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카드로 치면 아까 카드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커이고 히든 카드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버리는 카드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카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난 총선에서도 이 일종의 종로 이 중심 프레임에서 황교안 대표가 출마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프레임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되고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물론 이 안에는 국민 감동이라는 아젠다도 있어야겠으나 여전히 대한민국 창립 이래 종로가 정치 1번지인가 하는 물음표는 그려봐야 된다. 네. 기존에는 청와대가 존재했었지만은 이제 용산으로 옮겨갔고요. 정치 1번지라는 그 수식어를 이제 뗄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는 차원에서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 군데 아직까지 뭔가를 딱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당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맞는 평가 그리고 살리는 카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히든 네. 카드인 만큼 절대로 네. 버리는 카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금 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당내에서 나오더라고요. 조혜진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위치가 뭐 종로든 어디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종로 괜찮습니까? 뭐 그 특정 지역을 제가 뭐 이야기할 건 아닌데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민주당 지역 가서 당선할 수 있고 또 본인의 그 영향력 때문에 다른 민주당 지역에서 우리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럼 봅니다. 한편으로는 좀 쉬운 데는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으로도 들리기도 하는데요. 쉬운 데 가서 본인 국회 원내 진출하기 위한 그거는 우리 당 차원의 좀 고민 대상도 아니죠. 지명도가 높은 한동훈 장관이 좀 험지에서 뛰어서 승리를 견인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요. 어떤 거에 무게를 둘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함으로 인해서 당력이
종로에 집중돼 버렸던 상황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서울, 경기 다른 지역들에 지원해야 될 많은 당력들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역량이 종로 안에서만 선거 기간 동안에 발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그 주변 파장을 정말로 일으킬 수 있는 활동성을 갖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더 길게 봐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더 확장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종로라는 곳에 정말 치열한 접전지에 가면 그 부분도 분명히 상징성은 있으나 선거 기간 내내 그곳에 묶이는 상황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조금 여유로운 곳으로 투입된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들을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형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깊이 있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냥 이렇게 단지 프레임 전쟁으로 휘말려 들어가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지, 출마하게 된다면 어느 지역에 공천을 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포인트인데 민주당으로 가도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이 계시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그 법조인인데 자, 어쨌든 오늘 한 보수 일간지가 야권 관계자 발로 어떻게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했냐면 조국, 추미애, 송영길 출마설에 벌벌 떠는 민주당 이런 그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실제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벌벌 떤다 이거는 좀 약간 자극적으로 쓴 것 같고요. 근데 좀 불편함과 우려는 당연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리스크로서 좀 우려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중도층 민심이 확인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최대한 변화를 주지 말고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는 그거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변수.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변수를 많이 안 만드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막 변화해서 그것도 변수가 되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를 또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의 변화를.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 실패한다면 변수가 없어지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변수를 굳이 만든다?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전략적으로? 지금 영장도 기각되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분들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편하다. 그리고 좀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아까 그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국민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진영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에서 열광하는 사람으로 자꾸 가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총선의 영향력이 히든 카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조금 총선의 카드로 쓰려면 너무 진영의 영웅이 되려는 걸 자제시키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당무에 복귀했는데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식 농성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간 지 지금 35일 만이죠.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첫 일성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삶이 절박합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내각 총사퇴. 자, 윤석열 정부의 각을 세우면서도 내부를 향해서는 또 통합을 오늘 강조하는 이런 발언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역시나 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네. 지금 그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단식을 멈추고 35일 만에 지금 당무에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최소한 첫 일성으로는 그래도 그동안 정기국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민생을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께 최소한의 사과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민생에 대한 부분들이 첫 발언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변함없이 일방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시작을 했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여기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변화를 이야기하고 민생을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측면에서 너무 강하게 또 첫 일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통합을 이야기한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예상했지만 그럴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실제 끝까지 그들을 감싸 안을지는 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사실은 처벌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처벌을 할 거냐 말 거냐 가슴 졸이게 했던 것 자체가 상당수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공천 때가 되어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앞으로 지명직 최고위원회 누구를 임명할까 이걸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지명직 최고위원을 좀 통합형으로 임명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언까지는 결과니까 결과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뭐 오늘 발언은 상당히 괜찮았다. 뭐 현재까지는 좋다. 왈가왈부하지 말라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 이거를 야당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리고 강남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그 국민의 생각을 당연히 쓴소리로 정부나 여당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와 여당은 이걸 좀 더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무조건 야당 대표가 또 공격한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한 응전을 하실 생각이 먼저 앞서실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뒷전으로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응전하려는 생각보다는 거기에서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우리가 못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민생회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오늘 민주당에서 어떤 역제안이 왔냐면 대통령까지 해서 3자 회동을 하자 이런 역제안이 왔거든요. 자, 5월 김기현 대표가 만남 제안했을 때도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역제안했었는데 이게 대통령까지 꼭 끼어서 보자고 하는 배경을 뭐라고 보시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이걸 받을까? 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뭐 제가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는데 좀 사실 우리 당이 지금 이 보궐선거 이후로 굉장히 좀 겸허하게 모든 사안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도 고착되고 있거든요.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민주당 너희들이 결코 잘해서 표를 준 것은 아니야.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봤으나 그럼 이 부분에서 정말로 여야가 좀 협치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민생을 논하면 좋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제시를 먼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겠다. 장소든 형식이든 무엇이든 이재명 대표 당신이 오케이만 하면 만나서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많은 부분을 논의하고 싶다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럼 한 번 정도는 좀 쿨하게 받아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근데 그럼 또 대통령이 좀 한 번 정도 쿨하게 받을 가능성? 그 부분은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청래 의원이요. 지금 바지 사장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저는 여기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명정일체라고 보거든요. 그럼 두 명이 그냥 따로 된 생각을 얘기하지 않는다 결국.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여당을 비난하면서 여당 대표를 패싱하려고 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여당 당대표 대 당대표로서 만남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여당 당대표를 좀 존중하면서 3자 회동도 제안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뭐 존중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 김민수 대변인님 말씀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거는 김기현 대표가 바지 사장이라는 생각은 정청래 의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방송에서 정청래 의원도 과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생각이 저는 그럴 것이라고 지금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회담을 자주 해주지도 않는데 한번 회담을 할 때 정말 합의가 돼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실천될 수 있는 합의를 하려면 대통령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 단계로서 김기현 대표를 먼저 만나주는 포용성을 좀 더 가졌으면 네. 하는 마음은 저는 좀 가지죠. 아, 예. 그러니까요. 먼저 양자 회담하고 삼자 회동 해도 되고 또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으로 삼자 회동을 해도 되는데 상당히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서 국민들이 좀 이게 좁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고요. 31일에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데 이때 좀 이게 고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던 소 럼피스킨병이 충북 음성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미 방역대를 벗어나 내륙까지 확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축산 농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한우 농가 앞에 출입금지 푯말이 세워졌습니다. 굴착기가 농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검은 가림막이 설치되고 방역차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연신 소독약을 뿌립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한우 사육 농가에서 럼피스킨병 감염이 확인돼 이곳에서 키우던 소 9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전화 예찰 과정에서 지금 소 사료 섭취하고 열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 궤양 쪽이 소견이 좀 있다고 해서 내륙인 충북 음성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확진 농가 출입구에서는 방역 요원들이 축산 차량과 사람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충남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 연장한 데 이어 충북에도 다시 발령했습니다. 앞서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충남과 경기 지역 농장 주변으로도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추세를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다음 달 초까지 170만 마리분의 백신을 추가로 도입해 접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또 잠복기가 최대 28일인 점을 고려해 우선 모기나 진드기 등 바이러스로 옮기는 흡혈곤충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대 내 사육 농가에 대한 임상 관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흡혈곤충 구제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역대 밖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고 항체 형성까지 3주 정도 걸리는 만큼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럼피스킨병이 확산하며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매몰 처분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백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3주 정도 지난 뒤에는 증상이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3주는 백신 접종 뒤 항체가 생길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정 장관은 국감에서 현재까지 매몰 처분된 소는 638마리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서울 대학가에서 대마 판매를 암시하는 듯한 수상한 전단이 잇따라 발견돼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마는 구입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서 해당 대학들이 긴급 조치에 나섰고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익대학교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에 소름 돋는 내용의 광고물을 봤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영감이 필요하냐?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연락을 달라. 마약 판매를 암시하는 명함 크기의 전단지가 교내 곳곳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건국대학교에서도 최근 같은 형태의 광고물이 학교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해당 광고물 뒷면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실제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와의 대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합법 대마라고 소개한 광고글에 속거나 호기심에 접촉해 마약에 손대는 경우가 생기진 않을까 우려합니다. 합법적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문구에. 그래가지고 실제로 연락한 사람 있으면 위험하겠다고 생각했죠. 합법이라고 소개한 광고물과 달리 현행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한 대마 복용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 불법 마약 판매글이 대학가에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명함이 한두 개는 아니잖아요, 저 전단지가. 그래서 여러 장, 이게 수십 장이 뿌려져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범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대학가에 마약 광고물을 배포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물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입력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유명 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에 형사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 등 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유흥업소 종업원 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재벌가 3세와 가수 지망생 등 5명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이 씨 등을 직접 불러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하고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씨 측은 같이 수사 선상에 오른 재벌가 3세나 연예인 지망생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서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국내 밀반입을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마약 조직원들이 세관과 서로 사진을 공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앞서 검거한 마약 조직원들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약 조직원들은 출국 전 자신들의 사진을 세관에 전달했고 한국에 입국하자 이들이 와서 자신들을 인솔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입국 당시 이들은 원래 거쳤어야 할 농식품 검역소가 아닌 세관구역을 지나왔으며 경찰은 정상적으로 검역이 이루어졌다면 마약 밀반입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서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어느 정부 탓인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서도 이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역시나 가장 뜨거운 화두는 가계부채였습니다. 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부채를 희생양 삼아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6분의 금통위원 중 5분이 가계부채의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이런 우려를 드러낸 거잖아요.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조작 의혹을 들어가며 맞섰습니다. 그 자체가 오염된 통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것이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후반부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갔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국가부채를 갚는 데 쓰지 않고 국가부채를 5년 동안 400억을 늘렸기 때문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의 미시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되 금리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좀 완화했던 매크로 프루덴셜 그러니까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해서 그것을 먼저 하고 그래도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를 두고는 객관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금이 경기 침체에 좀 돌입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잠재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 기인 것은 맞습니다.
향후 한 달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내년 경제 전망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일시차입금 제도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한도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은의 일시차입금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 한은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11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몰수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11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격이 폭등한 가상화폐를 처분해 거액을 국고에 환수하기도 했지만 이 처분 시점은 제각각이라 더욱 전문적인 처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속 박사방 참가자에게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조주빈부터 각종 마약상까지 강력 범죄자들이 현금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챙기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도 가상화폐를 범죄 수익으로 몰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는 공공기관도 보유한 가상화폐를 매각할 수 있게 됐는데 최근 5년 동안 검찰이 몰수하고 처분한 가상화폐 내역을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매각 예정이거나 매각 중인 가상화폐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이 나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가를 기준으로 모두 11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 비트코인 3.4개를 가진 서울중앙지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에 몰수된 가상화폐는 모두 20여 종으로 이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처분된 가상화폐는 모두 124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원지검은 무려 123억 원을 국고에 채워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몰수한 비트코인을 공공기관의 가상화폐 매각이 허용된 뒤 팔면서 의도치 않은 대박을 친 겁니다. 압수 당시의 가치는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4년 만에 122억 원으로 45배가 뛰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처분 시점은 검찰청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 2021년 10월 몰수한 이더리움은 국고에 귀속했는데 이보다 2년 앞서 몰수한 비트코인 등은 아직 처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범죄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모네로도 상당량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몰수한 범죄 수익을 온전히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처분 기준을 전문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해서 신속하고 빠른 환가 절차를 거쳐 불법 수익이 국고로 환수되게끔 하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국을 청산 담당 기관으로 정하고 신뢰도와 전문성을 가진 거래소나 전문업체에 압수한 가상화폐 처분을 맡깁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차례에 나눠 매각하기도 하는데 최근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대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구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난 6월 퀴어 문화 축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대구시와 경찰 사이의 충돌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위법한 행정대집행위라고 포문을 열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적법한 절차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만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 지난 6월 퀴어 문화 축제를 두고 빚어진 대구시와 경찰의 충돌이 쟁점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퀴어 문화 축제를 해산하려고 행정 대집행을 한 것은 헌법과 집시법 등을 어긴 조치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헌법에도 집시법에도 그리고 도로법에도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퀴어 문화 축제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행정 대집행을 시장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로 조명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법에 따라 행정 대집행에 나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 도로 점령 허가를 받지 않는 집회는 우리는 그거는 허용해 줄 수가 없죠.
같은 집시법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하면서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는 관할경찰서장이 판단하는 이거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고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혼자 주장하시는 거죠? 집회 시위 제한 구역을 두고도 물러섬 없이 언쟁이 계속됐습니다. 대구에서 9곳이 있어요. 대구에서 9곳이 있는데 그 9곳을 점용을 하려면 시장 허가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리 좀 해주시죠. 저한테 있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대구경찰청 국감에선 반대로 경찰을 꼬집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신고된 집회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경찰 입장은 잘못된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대구시 국감에서 홍 시장을 몰아세웠던 용 의원은 대구경찰청장에게 홍 시장을 집회 방해 혐의로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내에서 무장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지상군이 밤새 제한적인 기습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현지 시간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공습은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군의 침공에 대비해 집결한 곳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내 지상작전 실행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가리 소장은 또한 현재까지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은 222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한 이란 내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란 수뇌부는 레바논의 무자정파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군사 표적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진 와중에 제한적인 개입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적신월사는 팔레스타인 적신월사에 전달할 3차 구호 물품을 가자 지구로 전달했다며 기본적인 의약품과 필요한 구호 물자가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대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로써 지난 21일 트럭 20대, 전날 트럭 17대 이어서 사흘 연속 가자 지구로 구호품 반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제주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한 대가 도난당했는데요. 경찰이 50대 택시 기사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이 택시 기사는 훔친 단속 카메라를 땅에 묻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구덩이 안에 흙을 파내 카메라 한 대를 찾아냅니다. 지난 13일 새벽 서귀포시 우남육교 근처에서 도난당한 자치경찰 소유의 과속 단속 카메라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증거가 발견되자 유력한 용의자였던 A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청 과속 단속 카메라 특수절도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합니다. A씨는 증거 앞에서도 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선생님이 놔둔 거 아니에요? 여기 온 적도 없어요? 사실 없어요? 알았습니다. A씨가 훔친 과속 단속 카메라를 버리지 않고 땅에 묻은 곳은 가족 소유의 감귤 과수원입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30km나 떨어진 이곳 과수원에 훔친 과속 단속 카메라를 묻었습니다. 범행 당시 심야 시간에다 주변에 CCTV도 없는 상황에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던 건 택시 운행 기록 장치 덕분입니다. 그 용의 차량을 운행한 타코메타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그중 제일 많이 정차한 지점에 피해품을 버릴 가능성, 숨길 가능성, 땅 파묻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은 A씨가 시속 100km로 과속하다 단속된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카메라를 땅에 묻은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가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도난당했던 제주자치경찰단은 단속 카메라 부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이 결정 방식이나 시기 등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의사와 병원을 비롯해 환자와 대학 등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지부에서 정원 확대 규모와 시기, 방식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 통보하면 그때부터 각 대학별 수요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없어 일부 진료 과목을 휴진해야 하는 공공의료원이 전국에 40군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초 구인 공고 때보다 연봉을 2배로 올리거나 무려 4억 원까지 불러봤는데도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이 의료 인력 확충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3년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구하는 중이지만 아직도 빈자리입니다. 최근 연봉을 2배 올려 3억 원으로 책정했는데도 문의조차 없습니다. 그전에는 한두 분 계셨는데 최근에는 문의조차도 없네요. 따져보면 서귀포도 진짜 오지거든요. 근데 서귀포에 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시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일부 진료실이 문을 닫은 공공의료원이 전국에 44곳이나 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병원은 연봉을 올려 재차 공고를 냈지만 여전히 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역마다 애초 모집 공고 때보다 연봉을 30에서 50%씩 올려도 속수무책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4억 원 넘는 연봉을 제시했는데도 여전히 공석입니다. 교육이나 교통 등 지역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원인이지만 지역 공공의료원의 경우 대부분 의사 인력이 적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량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소 5명은 일해야 어느 정도 이게 노동 분담이 되는 곳인데 한 명도 없으니까 한 명 구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한 명이 가면 24시간 당직 계속 써야 되는 게 빤히 보이기 때문에 임금을 3-4배를 더 줘도 안 갑니다. 그러면.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대책에서 이런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인력 뱅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을 쉬고 있는 의사 인력을 한데 모아 관리하면서 필요한 병원에 연결해준다는 겁니다. 또 의사협회가 시니어 의사들을 공공병원에 연계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논의를 거쳐 이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의사 인력 확충이 먼저 이뤄져야만 이 같은 대책들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한국판 나사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우주항공청 개청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표류하는 모습입니다. 우주청이 연구개발 기능을 직접 수행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내 개청은 물론 향후 설립 전망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판 나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우주 관련 기능을 하나로 모으기로 한 우주항공청.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대립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 여야는 지난 5일까지 4번에 걸친 회의 끝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차관급으로 우주청을 설치하는 것에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 같은 여야의 입장차는 안조위 활동 마지막 날 동시에 열린 2개의 토론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우주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우주청 설립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청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이익, 우리 청년의 미래, 희망과 연관된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 야당 주최 토론회에서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주청이 연구개발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우연과 천문연 등 기존 우주 관련 연구기관을 당연히 산하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 저희들이 소관기관화 할 건지에 대해서 장점 10가지를 써놨습니다. 근데 그 장점 10가지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 지적을 안 하고 그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저로서 참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주청 설치 특별법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로 수정됐지만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우주청 연내 개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까지 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우주청 설치 특별법은 결국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이달 초 탈북민을 대규모로 북한에 보낸 중국 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강제 북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중국 측에 엄중하게 문제 제기를 한 데 이어서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기간 체포돼 중국 전역의 수감시설에 있던 탈북민은 2천여 명. 중국 당국은 지난 8월부터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기 시작해 지난 9일에는 한 번에 약 600명을 북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강제 북송이 또 임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내 대북 단체들은 최소 170명이 강제 송환되기 위한 구금시설로 옮겨져 외부로부터 음식과 의약품 지원이 차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시설 외의 다른 지역까지 합하면 규모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북 단체들은 신원이 확인된 김선향 씨를 시작으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들에 대해 우리 정부와 유엔 난민기구 등에 긴급 구조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북송 위기에 있는 사람들의 구출을 위해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중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고 정부는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탈북민 북송 관련 상황에 유감을 표하고 중국 측에 엄중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거듭 강조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고 또 외교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부가 외교적 마찰을 피하면서도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아슬아슬한 대치를 이어온 중국과 필리핀 함정이 결국 충돌했습니다. 그동안 해양경찰 차원에 머물러 왔던 영유권 분쟁이 국제적 군사 대결로 비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해경 함정이 필리핀 해안 경비함과 보급선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계속되다가 집채만한 중국 해경 뱃머리와 필리핀 보급선이 부딪히고 맙니다. 검은 연기를 뿜으며 전속력으로 선회하는 필리핀 경비함. 이번엔 중국 해상 민병대가 가로막습니다. 육중한 선체가 맞닿는 순간 필리핀 쪽 방송 카메라 기자가 휘청거립니다. 22일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는 작은 암초 주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While no lives were lost in the collisions yesterday, China's provocative and irresponsible actions have clearly imperiled once again the safety of the Filipino crew. 1999년 암초에 좌초된 군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필리핀은 10명 안팎의 해병대를 상주시켰습니다. 남중국해 90%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은 물대포까지 동원해 보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단순 생필품을 넘어 건축 자재까지 반입해 암초를 불법 점거하려 한다는 겁니다. 菲律宾不断派公务船、军舰，企图运送用于大规模维修加固非法坐滩军舰的建筑物资，严重侵犯中国领土主权。 특히 지난해 필리핀 정권 교체 이후 미국의 해군 기지를 추가 개방하는 등 군사 공조를 강화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엔 루손섬 남쪽 해역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이 벌어지자 중국 해군이 맞불 무력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해양경찰과 민병대 사이에서 대치하던 중국과 필리핀 사이 영유권 갈등이 국제 군사 대결로 번질 조짐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전 KDN과 한국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1% 인수를 위한 입찰 경쟁에서 유진그룹이 3,199억 원을 써내 낙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유진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YTN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류완홍 기자입니다.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1% 인수를 위한 최고가 경쟁 입찰에는 모두 3곳이 참여했습니다. 유진그룹을 비롯해 한세이에스24 홀딩스, 그리고 원코리아 미디어 홀딩스 등 3곳이 응찰했고 유진 측이 가장 높은 금액인 3,199억 3천만 원을 써내 최종 낙찰자가 됐습니다. 유진그룹은 제거업을 모태로 해서 레미콘 사업과 금융 등으로 영역을 넓혀 현재 5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70위권 기업입니다.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각각 이사회를 열어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인 유진 측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이 체결돼도 유진이 YTN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재무적 역량을 뛰어넘어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다는 심사 원칙을 말했고 낙찰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 투명,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 4가지 항목을 심사해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YTN은 입찰 결과가 나온 후 앞으로 이동관 위원장이 밝힌 심사 기준이 철저히 지켜지는지 주시할 것이며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더 커질 것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번 낙찰이 시장 논리에 어긋난 불법 매각이라며 입찰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언론 장악을 위해서 자본에 YTN을 넘기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 KDN 지분, 마사회 지분 합쳐서 이른바 통매각하면서 잠재적 매수자 풀을 좁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시장 논리입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신속한 심사를 언급함에 따라 유진그룹이 YTN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될지가 이르면 연말쯤 결정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절기상강인 내일 중서부 지방에서는 우산이 필요합니다.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영서와 충청 북부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밤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가방에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19도로 구름이 잔뜩 끼면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적지만 돌풍과 벼락, 쌀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짙은 안개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 1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 20도, 광주 22도, 부산 22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비가 그친 뒤에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